안 하시 리퓨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안 쓰면 혹시 안 들리나요? 써야 잘 들리나요? 괜찮은데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들어가야 녹음이 돼요. 잘 되려면 마이크. 알겠습니다. 네.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준 쌤한테 부탁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흔쾌히 또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준비를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말로는 많이 준비를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상화면에 까는 거 보니까 많이 준비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잘 발표해서 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성함부실에서 일하고 있는 강윤성입니다. 이건성 교수님께서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뭔가 자유 주제를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무 주제나 할까 하다가 그래도 의학적인 걸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지식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보편적 수준에서 2026년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정리를 했고, 제가 굳이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이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 식단과 운동이 미국 기준으로 올해 가이드라인이 대폭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수정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저는 3월달에 알고 있어서 제 스스로는 그냥 공부하고 있었던 찰나에 마침 이런 기회가 생겨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국인 사망 원인 통계인데,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는 암이 차지를 하고 있고, 암은 이제 여기서는 뭉뚱그려서 암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종류도 너무 다르고 각 암별로 발생 원인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논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화살표가 쳐져 있는 심뇌혈관 질환 2번과 4번 그리고 7, 8, 9번의 당뇨, 고혈압, 간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5가지를 현대의학에서는 대사증후군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비만한 사람이 고혈압과 고혈당과 이제 옛날에 고지혈증이라고 불렀던 이상지질혈증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이런 게 동시에 나타났을 때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상승하고 당뇨병 발생률이 증가하고 지방간이 발생하여서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까지는 밝혀진 지가 되게 오래고, 사실 아침마당 수준의 지식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사증후군을 피하기 위한 노력만 기울여도 한국인 기준 상위 10개 4인 중에서 5가지 정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삼기 위한 이제 가계도인데, 이제 할아버지 세대부터 총 3세대가 이어져 있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뇌졸중,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 아들이 4명 있는 집인데 첫째 아들은 간경화, 아직 생존해 있고, 둘째 아들은 뇌졸중으로 사망, 셋째 아들은 심근경색, 히스토리가 있지만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고, 넷째 아들도 심근경색, 그리고 이제 그 넷째 아들의 아들, 딸이 있고, 아들, 딸은 아직 살아있고 젊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고혈압 전 단계와 고지혈증이 있고, 딸은 더 젊기 때문에 고혈압 전 단계가 있고, 이런 단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가계도인데, 이 지금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 화살표가 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혈압 전 단계랑 고지혈증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집 유전자가 이렇게 안 좋습니다. 다 카디오바스큘라 리스크가 굉장히 큰 집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대로 살다가 나도 일찍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원래도 좀 많았었고, 마침 가이드라인 리비전이 되면서 이런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유전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면 이제 같은 가족은 보통 식습관도 비슷하고 운동을 싫어하는 경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유전적 경향성을 띠게 되고, 혹시 가족분 중에 뭐 심근경색, 스트로크, 뇌졸중, 뭐 뇌출혈 등이 있었다면 언제든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건강을 챙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WHO 정의로는 이제 질병이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육체적인 안녕 상태는 무엇인가? 정신적, 사회적인 거는 여기서 논할 이야기가 아니니 육체적 안녕 상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보고자 합니다. 인간을 수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옛날에는 체중을 많이 썼습니다. 너 몇 킬로야 물어보는 거. 조금 더 과학이 발전을 하고 나니까 키가 큰 사람은 체중이 더 많이 나가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비만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비만도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고, 이제 키와 체중이 같아도 실제로 복부 비만이나 이런 거가 있어 비만도가 차이가 실제로 날 수 있다는 걸 BMI라는 지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에서 체중과 키 외에 복부둘레를 따로 측정을 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10년 안에 이제 전부 다 인바디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체성분 분석이라는 방식이 새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성분 분석은 몸 안에 있는 단백질, 수분, 근육, 골격, 뼈, 지방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고 많이들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해보셨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제 인바디를 진행을 하면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개거든요.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체지방률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체중이 이 표준 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골격근이 표준 미만이고 체중이 더 오버돼 있으면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인바디에 있는 이 골격근량의 정의는 뼈에 붙은 근육의 총 중량 그리고 몸에 이제 근육이 되게 여러 군데 많은데 이게 총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체지방량은 이제 몸 속에 있는 내장 지방과 몸과 이제 피부 사이에 있는 피하 지방을 합친 양을 말하는데 같은 1kg일 때 근육량은 이제 근육은 지방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특성이 있거든요. 지방하면 뭔가 우리 그 미쉐린 타이어의 지방이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는데 실제로 부피가 커서 그런 건데 그래서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제가 AI한테 부탁해서 만든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180에 70cm, 그러니까 70kg 여기 밑에 나와 있고 여성은 165에 53. 어떻게 보면 사실 여성분 저희 와이프가 바라는 몸무게거든요. 뭐 아이돌처럼 40kg인 사람은 흔하지 않으니까 표준 몸무게인데 비해서 체지방률이 30%면 요런 모양이 되고 체지방률이 10%면 요 모양이 됩니다. 제가 이거 되게 여러 번 돌린 거라 굉장히 정확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표정도 이 사람이 훨씬 좋죠. 건강해 보이죠 뭔가. 그래서 몸에 지방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같다고 할지언정 보이기에 훨씬 더 뚱뚱해 보이고 뚱뚱하면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실제로 몸에서 피로 물질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A와 C에 있는 뭔가 미묘하게 우울한 것 같은 표정을 지을 수도 있게 된다. 사람이 실제로 보이는 것은 체중과 키가 다가 아니라 그 몸속의 근육과 지방의 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강주선 선생님은 저기서 B에 가까우신 거죠? 저는 이제 A였다가 저 A에서 A 제로 더 뚱뚱한 단계까지 갔었고 위고비를 썼었고 살이 빠졌다가 다시 위고비를 끊고 요요가 와서 다시 A가 됐다가 현재 B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 위고비나 마운저로도 굉장히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설명하기 너무 길어서 담진 않았습니다만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제 근육과 지방의 비교인데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지방은 저장하려고 하는 거고 에너지를 계속 활용하고 있고 소비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 근육의 역할 정도는 다 아시겠죠. 당연히 몸을 움직이고 관절을 보호한다. 혈당을 조절한다는 게 중요한 메커니즘인데 이것도 설명드릴 거고 지방은 저장소에 가깝습니다.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 그래서 지방과 이제 근육의 장점을 보면 근육은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대사증후군 예방, 근골격계 부상 방지 되게 좋아 보이고 지방도 역시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에너지원, 호르몬 분비. 이제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극한 상황에 인간이 처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셈이 돼버리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근육의 단점, 많을 때 근육의 단점은 신체가 커진다는 것, 기능적인 단점이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헬창 같은 사람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근육은 쌓아놓는다고 해도 단점이 거의 없고 반대로 지방의 단점은 이제 심내 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염증, 피로 많은 걸 유발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미지로 살펴보자면 다 간단한 이미지고 앞에서 다 한 이야기인데 근육은 몸에서 영양소를 이용해서 몸에서 에너지를 태워서 기초대사량을 늘리고 뼈에 붙어서 관절을 보호하고 몸에 들어온 혈당을 빨아들여서 글리코겐이라는 저장 물질로 바꿔서 지방을 만들어주는 걸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혈당도 흡수해주고 좋은 역할을 하는 것 반면에 지방은 몸에서 이제 염증 물질을 계속 분비해내고 화학적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내서 결국 대사증후군을 유발하고 물리적으로는 동맥경화 많이 아실 텐데 혈관 내에 이렇게 눌러붙으면 혈관을 좁힙니다. 여기가 이제 딱 막히는 게 뇌면 뇌졸중, 심장이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저 혈관 안도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쨌든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많은 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을 분비해가지고 몸의 피로감과 염증을 유발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현대 의학에서 이제 제너럴라이즈 인플라메이션, 전신 염증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방도 이제 이런 쪽에서 점점 더 나쁜
쪽으로 이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갑자기 혈당 스파이크가 나왔는데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를 일반인들이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제 동생은 이제 문과여서 이제 과학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데 자기가 뭐 피곤만 하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 그래서 제가 혈당 스파이크가 뭔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른답니다. 그냥 많이 쓰는 거, 밥 먹고 나면 졸린 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혈당 스파이크의 그 스파이크는 못을 의미하는데 저희 다 이제 의료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BST 그래프를 보실 줄 아실 텐데 BST가 원래 정상이라면 식사를 하고 나서 요만큼만 20에서 40 정도만 올라야 되는데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하이슈가가 뜨게 됩니다. 몸에서 하이슈가는 이머전시이기 때문에 얼른 낮춰야 돼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훅 떨어뜨립니다. 혈당이 얘는 모처럼 올라오지 않지만 굉장히 뾰족하게 단시간 내에 올라오죠. 이 모양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혈당이 모처럼 튀어오른다는 소리인데 발생하는 기전은 아까 말했던 흡수가 굉장히 빠른 걸 섭취했을 때는 그냥 빨리 올라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먹는 면, 빵, 밥이 해당을 하고 그 외에는 가공식품, 뭐 밀키트 같은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삼각김밥류 이런 거가 되게 이제 다 가공식품에 들어가는데 이런 걸 먹거나 콜라, 주스 같은 액상과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에서는 상대적으로 내가 혹시 나 저혈당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마음에 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피로와 졸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역시 이미지로 보자면 똑같이 혈당을 올리는 식품을 섭취해서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없앱니다. 혈당이 쭉 떨어지겠죠. 몸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 자고 싶어 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 이걸 배고프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또 먹습니다. 또 얘가 옵니다.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에 해당하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뭐 주스 같은 거 폭식한 다음에 죄책감 느끼고 조금 한두 시간 지났는데 묘하게 출출한 그 느낌 이게 이제 실제로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발생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하다 보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는 현상이 너무 평소보다 많아지니까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이제 많이들 혈당을 낮춘다고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이제 키드니에서 소듐과 수분을 재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인데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매도 많이 맞다 보면은 한 대 더 맞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인슐린이 더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자꾸 많아지면 소듐과 수분을 자꾸 흡수하려고 하니까 혈액량이 증가하고 이러면 이제 혈관 안에 물리적으로 뭐 양이 많아지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현상이 나타나고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혈당을 잘 못 낮추니까 잉여 혈당이 발생을 하고 얘는 몸에서 지방으로 전환돼서 생성이 되고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런 지방은 당연히 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아까 말한 것처럼 증가를 시키고 또 지방세포 자체가 대사증후군도 일으키고 아까 말했던 염증과 피로 반응을 다 일으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그래서 현대 성인병의 굉장한 키팩터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인슐린이 분비됐을 때 아까 말했던 좋은 근육과 나쁜 지방의 역할은 근육은 잉여 혈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해서 자기 몸속에 근육 안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되는 혈당을 낮추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지방은 자기 스스로 분비하고 있는 염증 물질이 인슐린 수용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이것도 제가 말로만 하면 제가 자꾸 딴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 드릴 때 그림을 하나씩 넣어놨는데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빨아들여서 글리코겐, 대체 에너지 같은 걸로 저장을 해서 인슐린이 나오는 것을 좀 차단해주고 염증도 감소시키고 대사율도 올리는 반면 지방은 염증 물질도 분비시키고 얘가 이제 인슐린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하는 걸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만성 질환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우리가 건강하고 싶다면 피할 수 있는 죽음의 원인들, 대사증후군으로 대표되는 것들을 조금 피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잦은 혈당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곧 대사증후군을 많이 일으키는 것과 동일하므로 혈당 스파이크의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살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건강한 식단과 몸의 근육을 많이 늘리고 지방을 줄이는 신체 구성 변화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이란 것은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육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육체, 그리고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식생활을 같이 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육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지는가? 이게 이제 되게 옛날 책에 나오는 근육 생성 메커니즘인데 데미지 리페어 보스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근육 안에 손상을 받고 그럼 그게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잘 때 회복하면서 그 사이가 메꿔지면서 커집니다. 근육은 비대 또는 성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운동하고 먹고 자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야겠죠. 뭐 아까 말했던 뭐 탄수화물 콜라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먹고 자면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반대로 지방은 잉여혈당이 있어야 보통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을 먹는다고 지방이 생성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열량을 섭취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치값을 넘어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가 됐을 거고 인슐린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리코겐을 먼저 시킵니다. 그래서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으로 저장을 하는데 몸의 근육과 간의 용량이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식사와 간식을 넘어서는 범위는 저장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인연 탄수화물이 생겼겠죠. 얘네들이 중성지방으로 간에서 전환이 됩니다. 이 키지 이거 저희 랩할 때 많이 보죠. 그래서 이 키지가 많이 생기면 내가 이제 배에 쌓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근육은 한계가 있는데 지방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배는 한없이 나오죠 먹다 보면. 그래서 초고도비만이 있는 이유 자체가 인간의 근육과 다른 지방 저장량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살이 찔 수 있는 겁니다. 지방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또 이미지로 다시 보면 운동을 해서 손상을 받은 근육이 이 손상을 메꾸기 위해 이 가운데 단백질이 쏙쏙 들어가고 여기를 메꾸는 과정에서 붙었으니까 시멘트를 위에 덧바르듯이 여기가 이제 회복되면서 잘 때 회복이 되면 얘가 부피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지방은 먹는 게 남았을 때 잉여 탄수화물이 발생을 하면 지방 공장이 간인데 간에서 이제 차곡차곡 저장을 해서 사실 이게 되게 귀엽게 표현했지만 이게 여러분의 배거든요. 뱃살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차근차근 저장이 되는 건데 무한 확장 가능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올바른 영양 섭취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영상인데 영상이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되게 자막이 유튜버가 입혀놓은 거라 인상 싸대 같아 보이는데 백악관 공식 성명이거든요. 더 화이트하우스 이게 백악관이고 이 사람은 미국 FDA 국장입니다. 되게 높은 사람.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장관급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올해 1월 8일에 발표한 공식 브리핑이거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게 미국이 밑에 저기 동영상이 따로 띄운다고 해요. 네네. 이렇게 하면 And a corrupt food pyramid that has had a myopic focus on demonizing natural, healthy, saturated fats, telling you not to eat eggs and steak, and ignoring a giant blind spot. Refined carbohydrates, added sugars, ultra-processed food. This study in JAMA now shows that 60% to 70% of kids are getting their calories from ultra-processed foods. That's an epidemic. We now have a generation of kids addicted to refined carbohydrates, low in protein. They are literally nitrogen negative because we've used old flawed studies that used urine nitrogen to estimate body protein metabolism, and they missed the mark. The old guidelines had such a low protein recommendation that we are increasing that by 50 to 100%. Kids need protein. The old protein guidelines were to prevent starvation and withering away. These new protein guidelines are designed for American kids to thrive, and they're based on science, not on dogma. We have 40% of our kids now with a chronic disease. It is not their fault. This is something that is the result of bad advice from the government and a medical establishment that for decades peddled research from a flawed 1960s model. Today we are setting the record straight. This is not a willpower problem for our nation's kids. This is something adults have done to kids, and we're going to fix it. And so, as Dr. Oz said, the best way to lower drug prices is for people to stop taking drugs they don't need. We are going to finally address the root causes of our broken healthcare system. Insulin resistance and general body inflammation advanced by the protein-poor, micronutrient-poor, ultra-processed refined carbohydrate diet that kids are addicted to today. And so on behalf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we are
proud to be a part of this. This is a historic day in America. Thank you, Caroline. 굉장히 역사적인 거였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게 얽혀 있는데 미국은 비만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긴 하지만 의료보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나라가 사보험으로 지출하는 국민 비용이 굉장히 많다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 건강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까 확인을 하다가 보니 식단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온 거고, 위고비나 마운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권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일치합니다. 비만을 줄여야 국민들이 오래 살 수 있고 나라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걸 똑똑한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대국민적 발표를 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운동하고 식단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다음 자료를 보면 이게 이제 2025년까지의 가이드라인인데 영문 가이드라인이라 제가 그대로 쓰기 위해서 영어를 좀 썼거든요. 그래서 색깔 글씨만 잘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0.8g, 케이스당 0.8g을 섭취하는 걸 기준으로 했었고, 지방은 fat free, 지방이 없거나 low fat을, 우리가 그 마트에 가면 저지방 우유가 있는 게 다 미국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저지방 우유를 권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대로 미국 문화가 들어온 건데 이것도 수정됐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탄수화물은 통곡물을 50% 이상 먹어라, 슈가, 설탕을 10% 이하로만 먹어라, 알코올은 남성은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해라,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던 게 이 가이드라인이어서 요 기준으로 칼로리만큼을 먹어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걸 지키는 선이라면 내가 하루 종일 라면을 5개씩 먹어도 상관이 없는 셈이 됐던 거였는데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뜯어붙였습니다. 올해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먹어야 되는 음식이 써 있고, 영어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일단 하나씩 제가 설명드릴 건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좀 더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핵심은 이 리얼 푸드인데요. 한마디로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라입니다. 뭐 방부제도 있고 정제 탄수화물도 있고 다 안 좋으니까 집에서 한 음식 먹거나 웬만하면은 단순화된 음식을 먹어라, 진짜 음식을 먹어라, 냉동식품 먹지 말아라 이런 거고, 이건 되게 그 밑에 내용은 이제 그 하위 내용들인데, 라이트 어마운트, 적절한 양을 먹어라, 당연한 이야기죠.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고, 많이 먹지 마라, 하이드레이션 중요하다, 물 많이 먹고 언스위튼, 슈가가 들어있지 않은 음료를 마셔라, 프로틴 푸드가 모든 식사에 들어가야 한다. 미국은 비건이 많아서 비건도 따로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좋으니까 달걀, 뭐 시푸드, 육류, 콩 뭐 다 좋다. 견과류 뭐든 좋으니까 용전 0.8에서 거의 2배를 늘렸습니다. 2배 가까이 더 먹어라. 컨슘 데어리는 유제품을 소비해라고, 풀팻도 상관없다. 지방이 들어도 전혀 나쁘지 않다. 유제품은 좋은 거다라고 말을 완전히 바꿨고요. 이건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영역인데, 장 건강을 책임져라라는 게 공식 가이드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를 항상 먹고, 발효식품을 먹어라가 들어가고, 이 발효식품에 사워크라우트, 김치, 캐피르, 미소가 있는데 제가 국뽕이라서 김치를 넣은 게 아니라 진짜 가이드라인에 김치가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발효식품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많이 드십시오. 이런 결론 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발효식품이 장 건강에 중요하고 이 장 건강이 전체적인 건강에 베네피셜하다라는 소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먹어라라고 바뀌었습니다. 건강한 지방의 개념은 육류에 들어있는 지방, 그리고 해산물, 견과류, 그리고 유제품, 올리브, 아보카도입니다. 이걸 제외한 지방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카놀라유, 식용유 아닙니다. 쿠킹을 할 때, 요리를 할 때는 올리브 오일을 쓰라는 것도 공식 가이드라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식이섬유가 많은 통곡물을 먹으라는데 통곡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백미, 우리가 먹는 쌀밥은 통곡물이 아닙니다. 현미를 도정을 해야 백미가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도정하지 않은 곡물을 먹으려고 노력해라 이건데, 현미나 아니면은 뭐 귀리 같은 거나 아니면 통밀을 쓴 파스타나 빵을 말하는 거고, 흰빵, 그리고 뭐 우리로 치면 햇반, 레디 투 이시죠. 그리고 또띠아, 크래커 같은 거를 웬만하면 먹지 마라. 정제된, 한 번 도정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먹어라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제한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아예 제한해라라고 리미트 강한 어를 썼는데, 패키지된 것들, 미리 준비된 것들, 레디 투 잇, 우리 편의점 도시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먹지 말고 정제 탄수화물을 갈아 넣은 칩, 쿠키, 캔디를 먹지 마라.
미국 애들 식단을 보면 감자튀김 몇 개, 쿠키 몇 개, 고기 조각 한 개가 급식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고 나라에서 이제 대놓고 말을 한 거고 당연히 슈가 들어있는 비버리지 먹으면 안 되겠죠. 콜라 먹지 말고 탄산음료 뭐 이런 거 웬만하면 먹지 마라 라고 말을 했고 알코올도 2잔 이하, 1잔 이하가 아니라 안 먹을수록 좋다라고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렇답니다. 안 먹을수록 좋습니다. 네, 저를 보실까요? 레스 알코올일수록 좋다라고 아예 대놓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미지를 보면 이제 다 먹어야 되는 음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육류, 어류, 요거트 좋고요. 아보카도, 버터, 유제품이죠. 이거는 이제 밥일 것 같은데 뭐 현미밥 보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통밀빵, 오트밀일 것 같고 과일과 야채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가공식품의 정의가 이제 좀 애매한데 이 원재료를 과하게 손길이 한 번 닿을 때마다 가공을 1단계 닿았다고 정의를 합니다. 미트를 가공하면 햄이 되죠. 햄은 프로세스에 해당을 하고요. 얘를 한 번 더 가공, 방부제 처리를 해서 요리할 수 있는 슈퍼 프로세스가 됩니다. 그래서 레디밀이 여기 들어가고 크리스, 이거는 감자를 얇게 써는 거 한 번, 튀긴 거 한 번, 방부제 처리 한 번, 총 3번이 됐죠. 감자칩 같은. 한마디로 많이 가공된 음식을 줄이고 이 좌측에 있는 원재료 위주의 식단을 해라 라는 건데 물론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건강한 식단에 대한 정의였고 운동은 사실 운동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이제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스포츠 메디슨 이게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운동학회인데 어마어마한 수의 메타 애널라이시스를 했습니다. 거의 뭐 논문을 수백 개를 분석을 다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운동 가이드라인이 17년 만에 업데이트를 했고 이 ACSM은 한국 운동 트레이너들이 거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이 가이드라인의 운동이 많이 바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가 됐고 유산소 파트로 보자면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의 자극을 일주일에 요만큼 주는 걸 권장합니다. 중강도는 30분 5회, 고강도 25분 3회인데 웨이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도 사실 숨이 쉬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근육 운동을 해도 되고 그것도 해도 되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뒤에서 보면 부담을 많이 낮춰줬는데 우선 강도를 보면 중강도는 대화는 되나 노래는 안 되는 상태입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정도. 이거는 주 5회를 권장을 하고 대화가 어려운 나 죽어 이 정도로만 대답이 가능한 그 정도가 고강도입니다. 이거는 25분 3회, 15분 5회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깅, 러닝, 간단하게 뛰는 거 말고 제대로 하는 러닝, 등산 등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려우니까 엑서사이즈 스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2026년 전에는 20분 이상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지방이 연소되는 게 도움이 거의 안 된다는 게 있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산소는 20분 이상 해야 돼. 근데 이게 수정됐습니다. 일상 속에서 3분 동안 운동하는 걸 10번을 나눠서 하면 30분 단위 운동과 효과가 차이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계단을 한층 올랐어요. 30초를 했는데 이거를 한 3번 했으면 1분 30초를 썼는데 이걸 20번 한 것과 제가 일하는 동안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퇴근해서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을 30분 뛰는 게 실질적인 효과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이에 계단 오르기, 앉았다 일어나기, 나이 든 분들은 앉았다 일어나기 좋은 운동이거든요. 푸시업 이런 거를 나눠서 했을 때 쪼개서 실천해도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에너지 증진도 다 된다는 게 논문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하면 저도 뭐 근데 계단 안 오르고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오긴 했는데 계단만 올라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유산소 말고 근육으로 넘어가면 헬스장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근육을 얻으려면 되게 복잡했거든요. 몇 분할을 해야 된다, 몇 세트 이상 해야 된다, 뭐 피라미드 세트를 해야 된다, 바벨을 드는 것이 머신을 하는 것보다 근육이 잘 큰다 되게 많았는데 다 지워졌습니다. 오로지 하나, 정신적 과부하와 꾸준함 두 개 말고는 이런 모든 복잡했던 기존 지식들이 근육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적 과부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가 팔굽혀펴기를 10개 하는데 힘들었다면 일주일이 지난 오늘 정도에는 11개를 해야 근육이 커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지난 운동보다 1개라도 더, 0.5라도 더 들고 1초라도 더 할 것. 3개를 동시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어느 정도 운동을 힘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 입장에서. 아까 제가 근육이 커나가는 게 손상 이후의 회복이라 그랬는데 같은 단위의 자극을 계속 주면 근육이 손상을 더 안 입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 뭔가 너무 많이 하는 게 무서워하면 짧은 휴식 시간을 주는 방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극을 조금씩 더 많이 줘라 라는 뜻이고, 빈도는 주 2회면 충분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운동을 해도 당연히 좋은데, 이게 일반인의 허들을 많이 낮춘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뭐 헬스장 가서 회원님 주 4회는 나오셔야 근육이 큽니다 하면 가기 싫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만 가도 근성장도 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중량이 많고 세트가 많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로지 아까 말했던 저번 주보다 조금만 더 하면 근육은 성장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 헬스장에 가지 않고 맨몸 뭐 집에서 하는 요가 테이프, 저희 엄마가 맨날 요가 비디오 보면서 운동한다고 하는 제가 맨날 무시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다 됩니다. 홈 트레이닝 됩니다. 밴드 같은 걸로 하는 까작까작 운동 다 괜찮습니다. 오로지 정신적 과부하만 한다면 근육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강도는 대신 힘들어야 됩니다. 실패 지점 직전까지 가는 걸 권장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못할 때까지 하라는 소리거든요. 힘든 건 맞는데 대신에 고중량으로 힘들지 않으면 저중량으로 힘들기는 또 나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좋으니까 우선 힘들 때까지 해봐라. 프리웨이트를 하든 머신을 하든 헬스장을 가든 아까 말했던 뭘 해도 좋으니까 운동해라 라고 정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주 2회 이상 꾸준하게 정신적 과부하만 있으면 근육을 키울 수 있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인데 되게 간단하거든요. 7시간 이상 자라. 운동을 많이 한 날은 9시간 이상 자라. 이게 답니다.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맨날 밤에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잠도 안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잠 잘 오시죠? 그래서 근데 이게 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되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 이걸 컨트롤하는 게 인간한테 굉장히 어렵거든요. 내가 뭐 잘하고 싶다고 해서 85% 이상 수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0분 이내에 나도 잠들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라서 다 무시하고, 이거 잠드는 시간도 그냥 비슷한 시간이면 하면 됩니다. 뭐 10시에 자는 게 새벽 2시에 자는 것보다 건강한 거 아니거든요.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라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귀엽죠. 근육이 성장을 하기 위해선 주 2회 운동을 하고 헬스장을 못 간다면 운동 스낵, 하루에 여러 번은 조그만한 운동, 자기 하고 싶은 방식의 운동을 주 2회 이상 해주고, 진짜 음식, 가공식품이 아닌 단백질을 섭취해주고 7시간 이상 자면 이 귀여운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정리를 다시 처음부터 해보자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근육이 많으면 좋고 지방이 적으면 좋은데, 이를 위한 식단과 운동적인 방식은 진짜 음식을 단백질을 곁들여서 매번 먹고 설탕을 먹지 말고 고정제 음식을 피하며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잘 자랍니다. 이것만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발표했던 건강함으로의 길인데 다 요약이 돼 있죠. 지방을 무찌르고 설탕 안 먹고 야채 먹고 운동하고 있고 근육 크고 있고 기분도 좋아 보이고 단백질 잘 먹고 있고 잠 잘 자고 있고 다 있죠. AI는 말만 하면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좋은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발표 준비한 건 다고요. 뭐 질문은 하셔도 되긴 하는데 특별히 없을 것 같아서 안 하셔도 괜찮고 하나씩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좀 해주실래요?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또 고정희 교수님, 고정희 선생님처럼 안 시키면 큰일 날 뻔했을 것 같은데 그게 준비를 일단 안 했어요. 일단 얘기를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저희들이 힘든 병원 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 강의해 줬던 내용 중에 보면 짬을 내서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짬짬이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는 느끼는 거는 이제 잠을 잘 자면 결국에는 영원히를 금방 일주겠다 병원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잠이 더 잘 올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록은 안 했는데 멜라토닌 섭취나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면제가 아닌 잠들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면 사실 롱텀 사이드도 거의 없고 수면 질 향상에 이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멜라토닌을 드셔보시거나 하는 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멜라토닌을 만약에 먹는다면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잠들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먹는 게 맞는데, 저는 저 불면증이 우선 전 기본적으로 있어서 제가 보통 잠을 12시에 자려고 노력하는데 11시쯤 되면 느낌이 오거든요. 12시에 잠이 안 올 것 같다가 안 올 것 같으면 11시에 먹고 올 것 같으면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제 너무 롱텀하면 또 혹시나 없다고는 하는데 의존증이 생길까봐. 근데 안 먹은 날에 12시 잠이 안 오면 12시쯤 먹으면 1시에 잠이 듭니다. 보통 발현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정도가 필요하고 찾아보시면 조금 더 쇼텀하게 발현하는 게 있습니다. 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더 빨리 발현하고 캡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늦게 발현해서 사용자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받아요. 네. 네. 네, 정신과에서 처방하면 1ml, 3ml를 처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소리 같긴 한데 남대문 시장에 가시면 미국은 멜라토닌이 OTC거든요. 마트에서 팝니다. 그래서 그걸 떼와서 파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700알씩 사다가 집에 놔두고 있습니다.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비급여로. 우리나라는 정신과에서만 처방을 받을 수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5ml 이상이 처방이 안 됩니다. 5mm는 그렇죠. 네, 1에서 3mm까지 처방이 되고 5mm 이상부터는 이제 MD 닥터가 처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5mm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5mm짜리를 그냥 미국은 10mm도 팔거든요. 마트에서. 그래서 5mm짜리 사다가 그냥 집에 쟁여놓고 있습니다. 되게 먹으면 약간 셋 포인트가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외국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저 항상 챙겨가요. 먹고 나면 수면 셋 포인트가 딱 설정이 되는. 특별히 컨트롤 인디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이드 이펙트. 다른 이유 때문에 세로토닌 리액티브인 그거를 관여하는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가 필요한데 또 그게 다 우울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공황장애 약을 좀 오래 먹었었는데 그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용량을 줄였습니다. 왜냐면 리액티브가 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면 정신과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혹시 마운제로나 위고비는 얼마간의 사용이 안전하다고 보실까요? 기간이 안전한 기간이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위고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는 위고비를 9개월간 하고 중단을 하고 지금 이제 끊은 지 한 6개월, 4개월 정도 된 거, 4, 5개월 된 것 같은데 논문 기준으로는 1년 사용을 권장하는 약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처럼 뭔가 내가 살찌면 잠깐 하고 살 안 찌면 끊는 계열의 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엄연히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여성분들 뭐 피임약이나 이런 거 다 호르몬제인데 다 28일 다 채워서 먹으라고 말 듣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도수까지 올리고 그거를 유지하는 걸 3개월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 근데 중간에 사이드가 발생을 하거나 더 로우 도즈에서 효과가 나타나면 좀 더 빨리 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6에서 12개월까지 사용하는 게 원래 권장이 되고 사실 논문은 다 그런 롱텀에 대해서 나와 있으면 쇼텀은 실험을 거의 안 그럼 했거든요. 12개월 이상 해도 괜찮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끊었다가 다시 하셔도